나는 엄마처럼 못 사는데 엄마라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딸인 내가 이 지경이었는데 엄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고독했을까?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로 오로지 희생만 해야 했다니. 그런 부당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언니, 단 하루만이라도 엄마와 같이 있을 수 있는 날이 우리들에게 올까? 엄마를 이해하며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월의 갈피 어딘가에 파묻혀 버렸을 엄마의 꿈을 위로하며 엄마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올까? 엄마를 부탁해 중 음악 추천 유이치 와타나베 The September Song of a Boy 장진서 학생.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홍입니다. 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저는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신경숙이라는 작가를 참 좋아해서 한참 전에 읽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읽을 때 바로 이 내용은 제가 제 일기장 다이어리 어딘가에다 써놨던 바로 그 내용을 다시금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제가 저희 엄마가 결혼을 일찍 하셔서 이제는요 제가 이 나이에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항상 엄마였고, 항상 저한테는 뭔가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짜증나면 받아줘야 하고, 그리고 그냥 늘 어른이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냥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엄마가 내 나이였을 적을 내가 기억을 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그때 엄마는 얼마나 속으로 그리고 엄마 자신의 그런 꿈, 내가 지금 생각하듯이 내 인생을 생각하듯이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도 희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 글을 옮겨놨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이제 엄마가 사라지고 난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에 수강후기에 민정이었던 것 같아요. 김민정 학생이 김민정 맞아요. 백화점에서 어떤 아이와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 글을 올려줬었는데 아이가 막 7살 아이가 짜증을 내니까 그 엄마가 엄마는 너의 짜증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란다 하면서 타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봤대요. 여러분 분명 엄마는 여러분의 짜증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고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또 우리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의 그런 꿈과 그런 것들을 키워왔던 우리처럼 살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167쪽에 거부권이란 하는 자료 읽어보고 그리고 문제로 나가가는 개념 보면서 심화 내용들을 또 정리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국제연합총회는 우리 지난 시간 끝에 이 거부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테고요. 바로 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논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총회는 국제연합의 헌장의 개정을 제안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니까 총회가. 그런데 총회에서 결의된 헌장 개정안에 대해서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건 의미가 헌장을 개정할 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어쩌면 안보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국제연합 총회에서 헌장을 개정해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거부권을 없애자라고 결의를 해도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 상임이사회가 노 하면 개정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회원국들이 거부권 제도의 폐지를 추구하더라도 그리고 이에 대해서 15개 안전보장이사회국 가운데 9개 이상의 9개 이상의 나라들이 찬성해서 의결 정족수를 만족시키더라도 이 15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가운데 5개의 상임이사국 중 단 하나의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대로 그 개정은 좌절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한 힘,
권력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봤고요. 여러분 이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하나씩 이제 정리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수능과 구어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국제기구와 국제법 하는 이 부분에서 특히 국제기구에서는 국제연합 중심으로 거의 매해 출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능 보면 국제연합 2012년 수능 작년 수능에 출제가 되었고 재작년에 조약의 성립과정 국제기구 또 나왔었고요. 또 보세요. 국제법과 국제사회 행위주체 EU 또 UN 또 보시면 국제기구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제정치 파트 들어와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러분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국제법 그리고 국제기구 가운데 UN 중심으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네. 보세요. 이제 국제법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약과 관련해서 국제법에서는 조약, 국제관습법, 그리고 법의 일반 원칙이 있는데 조약과 관련해서 조금 깊이 내용들을 들어가 보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이 조약 체결의 비준권을 갖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렸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준권은 최종 정책 결정권자의 서명, 승인, 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또 조약 체결의 행위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합니다. 수능에 나왔던 이게 바로 정답이었어요. 조약을 체결하러 가는 것은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조약 체결은 대통령이 직접 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너무 바쁘니까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조약 체결단이 가서 하고 옵니다. 따라서 이거 맞는 얘기가 돼요.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또 들어가 보세요. 국제환경운동 시민단체들은 이 생물다양성 협약, 여러분 조약이네요. 조약 체결의 비준 주체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역시나 여러분 틀렸어요.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체결의 비준 주체입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이다. 정리를 하세요. 또 보겠습니다. 국회는 여러분 보세요. 국회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해서 동의권을 갖는다. 조약 체결 비준은 누가? 행정부가 하고 비준 동의를 국회가 해주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또 볼게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국회의 입법 권한에 속한다. 맞죠, 여러분? 그 이유는 뭐죠?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면 국내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입법기관인 국회의 이 비준 동의 권한은 국회의 입법 권한에 속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볼게요. 조약 체결 비준 동의안의 가결을 위해서 국회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분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하죠? 법을 만들 때 제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과반수가 찬성합니다. 그게 정확히 여기에 적용돼요. 똑같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도 역시 2010년 수능의 선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은 헌법의 하위 법규로 인정이 된다. 여러분 보세요.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명령 그리고 조례, 규칙. 이 순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국제법은 바로 이 법률의 효력을 갖습니다. 법률의 효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헌법의 하위 법규로서 인정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 뭐가 틀렸어요? 달리가 틀렸습니다.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해야죠. 달리 틀렸습니다. 또 볼게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 법의 효력을 갖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또요. 국제법은 헌법상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따라 효력 관계에 있어서 헌법과 같은 위치에 있다. 여러분 틀렸다고요. 헌법 아래 법률, 국내 법률. 국가 간 조약은 국내법보다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 여러분 조약을 체결하면 국내 법적 효력을 가진다. 강한 틀렸습니다. 다음 볼게요. 국내법의 이행을 담당하는 집행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이겠죠. 그렇죠. 국내법의 이행을 담당하는 집행기구 행정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가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가장 포괄적이고 완전한 주체는
국가이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국제법의 적용 대상 중에 가장 완전한 주체는 국가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국제법은 개인이나 또는 집단에도 적용이 되지만 바로 가장 적용되는 완벽한 주체는 국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되죠. 다음 볼게요. 국제기구와 여러분 이것도 잘 보세요. 이것도요. 여러분 이 내용은 보시면 2011년 수능 그리고 2007년 7월에 벌써 2번이나 나왔던 내용인데 2011년 수능에 나오니까 많은 학생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보세요.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 분명히 보시면 한 EU, FTA 협정 맺었습니다. 국제기구도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틀렸고요. 여기도 보세요. 2011년 수능. 이거 잘 정리해놨으면 여기서 당황 안 했겠죠? 개별 주권 국가만이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EU도요. 국제기구도 된다는 말씀. 네. 다음 보실게요. 네.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생물 다양성 협약은 국제관습법과 달리 체결 당사국에만 구속력을 지닌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 써놨는데 여러분 생물 다양성 협약 이거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되죠. 조약은 국제관습법과 달리 체결 당사국에만 구속력을 가지죠. 그래서 국제관습법과 다른 점 맞습니다. 또 보세요. 생물 다양성 협약은 조약입니다, 여러분. 환경 보전 차원에서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조약이 국제관습법이 된다. 틀린 얘기죠. 조약은 조약이죠. 틀렸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법의 일반 원칙으로도 역시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의 일반 원칙을 잘 모르면 왠지 이런 환경 관련된 협약은 그냥 법의 일반 원칙 같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수능에 나왔던 선지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외우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니고요. 보시면 국가 간의 통합 수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나프타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 보면 자유무역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들 간에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이 나라들 간에 그 지역 내에 관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수입, 수출 상품에 붙이는 세금이 없어지는 것. 가장 낮은 단계의 통합이래요. 이 자유무역 협정이.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관세동맹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만약에 이 나프타 세 나라 간에 다시 말하면 멕시코, 캐나다, 미국 간에 이 관세동맹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면 그 지역 내 관세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그 지역 바깥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공동 관세를 매겨서 한다는 거죠. 더 통합이 아주 한 단계 더 진행이 됐습니다. 더 진행돼서 보면 이 다음 공동시장 단계까지 가서 보면 그 지역 내 생산 요소가 아주 자유롭게 이동을 해요. 노동력도 그냥 가서 취업하는 거고 자본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쉬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초국적 정치기구를 운영한대요. EU처럼. 그래서 EU 대통령 그리고 EU 외교부 장관 이런 것도 뽑게 된다라는 겁니다. 통합의 단계가 이쪽으로 갈수록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과 니은의 통합 수준의 차이는 바로 이 기업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내용과 관세동맹에 해당되는 바로 여기의 차이점은 바로 뭐에 있냐면 공동의 대무역 정책을 실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맞죠, 여러분? 왜요? 보세요. 지금 자유무역이나 관세동맹이나 공통점은 다 뭐냐면 그 지역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이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의 대외 어떤 무역 정책을 자유무역은 하지 않는 거고 관세동맹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의 차이점을 보면 공동의 대외 관세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맞는 얘기죠. 또 볼게요. 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을 법적으로 규율하는 국제기구로 세계무역기구가 있다. 예, WTO가 있다. 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기구. 뭐 하나 여기 나왔고요. 이쪽에 배치를 한 게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고 보니까.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FTA 관련해서도 문제가 꽤 많이 나와서 FTA 관련된 선지만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보세요. 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조약으로 이해하고 보세요.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셨다면 국회에서 이거 비준 동의하는 거 아마 내용들 아실 겁니다. 또 볼게요. 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 경제 블록 간에 체결되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한 EU 간에 되기도 하고 그 다른 국제기구라고 하긴 못하지만 하나의 경제 블록과 형성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또 보세요. 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후진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어떤 그 보호장치 없이 경쟁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후진국들에게는 많이 불리하다라고 보통 얘기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이 후진국을 보호한다? 틀린 얘기가 되죠. 또 볼게요. 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국가 간의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한 EU가 체결을 했으면 한국과 EU 안에는 그 안에는 서로 간에 관세를 철폐하는 그 둘 간에는 특혜를 주는 거죠. 그 둘 간에. 그래서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특혜를 주고 다른 나라에는 안 주는 거잖아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국제기구 첫 번째, 국제환경운동 시민단체들은 정부 간 기구로서 이해 당사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한다. 여러분 여기서 어디가 틀렸을까요? 저희가 틀렸죠. 국제환경시민단체가 정부 간 기구가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이건 맞고요. 또 UN 무역개발회의, 이게 바로 이 설명 그대로입니다. UN 무역개발회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제사회의 여러분 남북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격차 문제입니다. 후진국의 경제적 격차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생님이 알기로 64년이네요. 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한번 2011년 10월에 출제됐던 선생님이 지금 국제기구 하면서는 그동안 나왔던 그런 국제기구를 이렇게 실어 놓는다는 의의로 했으니까. 또 국제사면위원회는 여러분 엠네스티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죠. 엠네스티는 인권 보장을 추구하는 국제기구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죠? 정부 간이 틀린 거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음 보겠습니다. ILO는 여러분 이번에 2012년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2012년 수능에도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 노동자와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에 속합니다. 전문기구에 속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두시면 기억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2년 수능에 나온 선지도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 WTO 설립으로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해결 절차가 마련되었다. 여러분 이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요. 이 WTO는 그 이전의 가트 체제와 달리 분쟁 해결 기구가 아예 존재를 한대요. 그 안에 해결 기구가. 그래서 여러분 WTO 관련해서는 기억하실 거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국제기구이며 그리고 다자간 협상이며 두 나라가 만나서 하는 게 FTA, 두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또 한 나라 이렇게 좀 양자간의 모습이 FTA라면 WTO는 다자간, 여러 나라가 자유무역을 전 세계로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국제기구가 되고 이 안에 분쟁 해결 기구가 있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 이 WTO는요, 여러분 보세요. 포괄적이고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정부 간 국제기구는 맞는데 포괄적이고 다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WTO는 경제 분야에 한정되니까 제한적이다라고 해야지 됩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되죠. 이제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났을 때 참 오래된 건데 왜 났을까 싶기도 했던 그러나 2011년 수능에 났던 바로 그 국제기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과의 방위 동맹의 필요성에 따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바로 냉전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서유럽의 국가들은 미국과의 동맹, 미국과 동맹을 지켜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대서양 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그 후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1949년에 새로운 국제기구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조약기구. 한편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쪽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이게 동맹을 한 거잖아요. 동맹. 그래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합친 모습이 나타났다면 이 소련 및 동유럽도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바르샤바 조약기구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이 조약기구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었어요. 여기 앞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하나의 팀, 그리고 동유럽 및 소련이 하나의 팀으로 지금 동맹을 해가지고 대결을 하는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상주의입니까? 현실주의입니까? 현실주의죠. 동맹을 해서 힘의 균형 상태를 딱 맞춰가지고 팽팽히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가는 집단 안전 보장 전략을 구사하는 국제기구로서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여러분 이거 다 틀렸습니다. 가는 지금 서유럽하고 미국이 뭉친 거잖아요. 따라서 그들 편끼리 동맹을 한 겁니다. 따라서 집단 안전 보장 전략이라고 볼 수 없고 동맹을 한 거예요. 동맹을. 또 보시면 옆에 가서 보면 포괄적이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또 보세요. 이건 좀 사전 지식이 필요했던 선지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됐죠. 냉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이 없어졌는데요. 그렇죠. 해체되고 나서 이것도 따라서 해체되었다. 틀렸습니다. 얘는 아주 굳건해요. 굳건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좀 더 정치적인 그런 국제기구로서 이렇게 막 변모했습니다. 틀렸고요. 가와 나의 등장에는 군사적 대응력을 갖지 못하면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논리, 힘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논리, 현실주의적 관점이 여기 드러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3페이지로 넘어온 거죠, 여러분.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또 하나 이제 별표로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뭐냐면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와 비교해서 바로 여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여기가 뭐냐면 집단 살해죄, 인도의 반환죄, 전쟁 범죄 및 침략 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 인도법 위반의 범죄를 저지른 여긴 개인을 처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제사법재판소는요. 국가 간의 분쟁을 다뤄요. 국가 간에. 그런데 이 기역은요. 바로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어디냐면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해서 한번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북한의 그 분도 여기에 막 제소를 하자 막 그러고 그랬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뭐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 간 분쟁을 다룬다면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재판소이다.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봐보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국제범죄를 저지른 국가 집단 처벌한다라는 건 틀렸고요. 또 기억은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이니까 틀렸습니다. 여기 분명 개인이죠. 따라서 여기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제기구를 한번 분류해보자, 연습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나왔던, 우리 시험에 나왔던 국제기구들 여기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이 국제기구들이 어떤 분류에 들어가는지 여러분 한번 여기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회원 자격에 따라서 정부 간 국제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 아시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국제기구, 지역적인 국제기구. 기능적 범위에 따라서 포괄적인 국제기구, 제한적인 국제기구. 이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국제연합은요. 이 가운데서 정부간. 그렇죠? 세계적입니까? 지역적입니까? 세계적이죠. 포괄적일까요? 제한적일까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볼게요. 세계무역기구입니다. 정부간 국제기구죠, 여러분. 전 세계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죠. 세계적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한적 국제기구죠. 또 해볼게요, 여러분. 석유 생산량 조절을 위한 석유 수출국 기구입니다. 국가만 가입할 수 있어요. 정부간입니다. 우리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지역에 지역적 국제기구가 되고요. 석유 생산량 조절에 관심이 있지 그 밖에는 아닙니다. 따라서 뭐냐면 제한적인 국제기구다. 더 해볼게요, 여러분. 사회 각 분야의 전반적인 협력을 위한 여기 이런 말까지 나와줬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까지 탁 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전반적 협력이라고. 그럼 보세요. 이거는 정부만 가입할 수 있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입한다라고 했으니까 다 주어졌습니다. 또 보세요. 지리적으로 보면 동남아시아니까 지역적이죠. 우린 가입 못하네요. 그리고 보시면 전반적인 모든 분야의 협력이라고 했어요. 포괄적입니까? 제한적입니까? 포괄적이죠. 그 다음에 볼까요? 마지막 국제사면위원회입니다. 선생님 뭐라고 했었죠? 엠네스티. 하나 선생님이 썼습니다. 엠네스티 보세요. 정부간입니까? 비정부간입니까? 비정부간이죠. 어떤 지역만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죠. 세계적입니다.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권 분야에 제한적인 국제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U로 넘어왔습니다. EU는 개별적으로 또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EU는 아예 하나로 묶어서 선생님이 정리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EU는 국가 간의 협력을 넘어서 아주 초국가적인 국가를 초월한 통합을 추구하려고 한다. 대통령도 만들고 맞습니다. 또 보세요. 유럽 통합은 경제적 분야를 넘어서서 다른 여러 분야, 정치적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맞아요. 또 보세요. 유럽 통합의 진전으로 EU 내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유럽 각국들이 하나의 유럽 연합 안에 모여버리니까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나 경계를 딱 자르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정치적 통합 수준까지 가게 되니까. 맞습니다. 2010년 수능에 나왔던 선지입니다. 또 보세요. EU에 비해 여러분 나프타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좀 어렵겠습니다. EU에 비해 나프타는 영내 노동 진입 장벽과 정치적 통합 정도가 모두 낮은 체제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상식으로도 EU가 가장 통합 정도가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EU는 정치적 통합까지 했으니까. 그렇다면 정치적 통합을 했다라는 얘기는 경제적 통합은 완성이 되고 정치적 통합까지 갔다는 거죠. 화폐까지 통일하고요. 그래서 이 나프타에 비해서 통합의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통합이 잘 된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정치적 통합 강도가 물론 높겠죠. EU가. 그렇죠. 노동 진입 장벽은요. 장벽은 낮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장벽을 낮추겠죠. 그래야 막 서로 교류를 하니까 통합이죠. 그래서 보시면 EU는 나프타에 비해 영내 노동 진입 장벽은 낮고 정치적 통합 정도는 높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두 낮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엄청 어려운 선지였어요. 네,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제연합으로 넘어갑니다. 국제연합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국제연합만 여러분들 몇 페이지가 되냐면 한 페이지 반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연합이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여러분.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국제사법재판소, 신탁통치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 각종 전문기구와 보조기구로 국제연합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그림을 그릴 당시의 비하인드를 얘기를 하면 원래는 여기를 비우려고 했어요. 예,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 비워도 다 채울 수 있죠. 그런데 국제연합의 조직표가 꼭 이런 것이냐,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되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다 이렇게 실어서 다 여러분에게 오픈해서 다 알려주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국제사법재판소 아주 대표적이고요. 경제사회이사회 나왔네. 어떡하지?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실 필요가 없이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볼게요, 여러분.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총회에서 회원국은 국가의 재정 분담액에 따라 차등적 투표권을 가진다. 맞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죠? 일국 일표주의라고 했습니다. 경제력, 그 다음에 유엔의 재정 분담금 상관없이 재정 분담금이 가장 많은 나라는 선생님이 일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인가? 아무튼 미국 아니면 일본입니다. 네. 그러면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국제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총회에서 모든 국제법의 제정을 담당한다. 여러분 총회에서 법을 다 제정하나요? 여기 입법기관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합의나 협상을 통해서 국제법 제정하잖아요. 틀렸죠? 또 보겠습니다.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며 맞네요. 그 다음에 일국 일표주의로 표결을 하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5개, 10개. 여러분 맞습니다. 이상 없죠? 최고 의결 기관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가 틀렸죠. 최고 의결 기관은 총회. 아주 이런 것도 진짜 함정입니다. 여기 탁 읽고 훅 이렇게 해버릴 가능성이 너무 컸어요. 또 보세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2년 9월입니다. 10개의 상임이사국, 5개 비상임이사국. 반대로 바뀌었죠. 이렇게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학생들이 이거 탁 그냥 했어요. 뽑았어요. 또 볼게요. 9개의 비상임이사국들이 연합하면 상임이사국이 반대하는 안건도 의결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수능 문제였습니다. 틀렸죠, 여러분? 9개 비상임 이사국들, 10개 비상임 이사국이 다 찬성해도 안 될 때가 있다고요. 뭐라고요? 상임 이사국 반대가 한 나라라도 있으면, 즉 거부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보세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모든 이사국들에게 국력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줍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죠? 일국 1표주의입니다. 똑같이 일국 1표주의 15개 나라 가운데 9개 나라 이상의 찬성인데 상임이사국에 반대 없는 9개 나라 이상의 찬성. 또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틀렸죠.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보리에서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적용한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별표 하나 칩시다. 평등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한 표의 가치가 동일한 거죠. 가치가 동일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5개 나라의 표의 가치는 모두 동일합니까? 상임이사국의 표의 가치가 훨씬 높죠. 그 하나로 다 무력화시킬 수 있잖아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또 다음 볼게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한다면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오한 학생들이 있어요. 틀렸어요. 보세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중이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로 반대해도 총장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국이 반대하면 여기 뭐냐면 상임이사국 중 이래야죠.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 이렇게 해야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정기적으로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여러분 이 상자가요.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이사인 나라예요. 항상 이사인 나라를 무슨 정기적으로 선거를 해서 선출해요. 틀렸죠. 틀렸습니다. 또 볼게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역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 평화 유지를 권고하거나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과 달리 이런 강제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말 실효성 있는 국제평화 유지 기구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보세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제관계 및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일부 중단, 그리고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한 그런 조치, 강제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제재나 군사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회복에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국제평화를 위한 군사적 조치의 행사는 안보리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렇죠. 군사적 조치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를 하게 되면 군사적 조치를 못 취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이 기권을 하게 되면 취할 수 있습니다. 기권은 반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비아도 이렇게 공습하고 그랬던 거예요. 반대 안 했거든요. 기권했죠. 또 보세요. 국제연합은 안보리를 통해서 강제적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러분, 안보리를 통해서 그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쭉 동그라미 여러분 보시면 되죠?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국제사법재판소는 보건, 교육, 연구 이런 활동한다. 틀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출제됐던 내용들이고요. 아니죠.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은 사법적 해결 방식이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이거 틀렸어요.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은 만나서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도 있잖아요. 이게 유일하다? 틀렸습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여러분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사건의 당사자는 국가의 하나고 국제기구나 개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이렇게 그어놓으면 또 아닌 것처럼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됩니다. 국가의 하나입니다. 또 보세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당사국 쌍방의 합의에 의한 청구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한쪽 당사자의 청구로 안 된다. 그렇죠. 또 보세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으므로 싫다는데 한쪽 당사자의 견해만으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따라서 한쪽 당사자의 제소만으로 재판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는 관련 당사국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분쟁을 조정합니다. 합의를 전제로 해서 그것들이 안 됐을 때 얘기니까 맞는 얘기가 되고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사국과 그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 밖의 것들에까지 강제적 관할 그런 권력이 없으니까. 맞고요. 국제사법재판소는 따라서 이거 두 개 비교해서 보면요.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속력 갖는다? 틀린 얘기예요. 그 사건에 관련해서만입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 당사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틀린 얘기고요. 국제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또 보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을 할 때에는 당사국의 국내법을 우선 적용한다. 역시나 틀린 얘기가 됩니다. 네, 똑같은 게 또 들어왔네요. 네, 또 보겠습니다. 다 했나요? 네, 아니군요. 볼게요. 이제 2012년 수능에 나왔던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각종 전문기구에는 국제연합에 속하는 각종 전문기구에는 ILO도 들어가고요. 유네스코도 여기 들어가고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 국제연합에 속하는 기구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틀렸습니다. 수능에 나왔던 그런 선지였습니다. 또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 사무국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한다. 모든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건 여러분 총회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네, 또 볼까요? 국제연합은 국제사회의 중앙정부로서 여러분 중앙정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중앙정부 없어요. 또 보겠습니다. 국제연합의 회원국들은 그 주요 기구에서 모두 동등합니까? 그 주요 기구 모두에서 여러분 보면 안보리에서 보면 절대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볼게요. 국제연합은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또 볼까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또 기억하셔야 될 거 별표입니다. 여러분 국제연합은 상비군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국제연합은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국제연합 자체로 운영하는 군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또 보세요. 자체적인 군대, 경찰력 이거 역시 틀린 얘기예요.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와 자체적인 군대를 가진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았고요. 이제 여러분 이 정도 진짜 수술을 해내면 여기도 이제 정말 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169쪽을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조약이 성립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보시면요. 조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가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비준서를 교환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문제를 풀어볼게요. 바로바로 지어갈 수 있습니다. 개별 주권 국가만이 조약 체결? 아니다. 국제기구도 다
국제기구도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조약 체결은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서도 행사되죠. 2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아닌 거 체크해 봅시다. 이 조약에 비준 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3분의 2가 아니라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틀렸습니다. 이 달을 통해서 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하면 국제관습법이 돼버린다? 틀린 얘기죠. 조약이 어떻게 국제관습법이 됩니까? 또 보세요. 가에서 달을 거치면 해당 조약은 국내법보다 상위? 아니요. 국내 법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술술 풀어지는 이 문제가 당시에는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였습니다. 다음 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방금 전에 보셨죠, 여러분? 2012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기업은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 틀렸다.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입니다. 또 보세요. 니은에서 총회에서 회원국은 국가별 재정 분담액에 따라서 차등적 투표권 아니고 네, 그렇죠. 1인 1표. 1국 1표. 3번. 디귿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당사국 쌍방의 합의에 따른 청구로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또 볼게요. 리을 어디 있습니까? 경제사회 이사회는 지역 분쟁 당사국에 대한 평화 유지를 권고하거나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머, 경제사회 이사회 안 배웠는데 어떡하지? 평화 유지 권고하고 제재 조치 취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어디냐면 안보리입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되고요. 보세요. 여기 각종 전문기구에 속하는 거 방금 봤네. 이거 맞고 이거 아니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넘어가서 170쪽의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에 해당하는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국제법의 종류 3가지. 그럼 그 가운데 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것이 국제규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벌써 나왔네요. 일반적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형성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국제관습법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이에요. 1번.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국제규범이다. 국제법이다. 국제법이 국내법보다는 강제력이 없긴 하지만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지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정불간섭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국제관습법 중에 하나로서 사실 지켜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갖지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틀린 얘기가 되고요.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바로 이것의 하나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3번. 다수의 국가가 인정하는 법의 일반 원칙 아니잖아요. 4번. 문서의 형식 아니죠, 여러분. 국제관습법이니까. 4번. 각국의 입법기관의 수용 과정을 거쳐서 효력을 갖게 되는 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조약이죠, 조약.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이 강조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글을 읽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부터 캐치하고 국제질서의 핵심인 국제규범은 현존 국제질서에서 국가 간의 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규범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죠. 근데 그러나 여기 잘 보세요. 그러나 다자조약으로 이루어진 보편적인 규범으로서의 국제법에 대해서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도 그 조약 수용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대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를 거부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면할 수 없게 되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줄이 핵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국제규범은 국가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그러나 점차 여러 나라가 다 같이 모여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왕따를 당하더라. 그래서 안 지키면 참여도 안 했는데 안 지키면 뭐라고 하더라.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국내 사회처럼 국회 같은 입법기관은 존재하지 않지만 점차 보편법으로서 그 위치를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예?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강제하고 안 지키면 뭐라 그러고 왕따시키고 이런 것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넘겨주시죠.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상호 협력 필요성 약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 자국 국민에 대한 국내법의 강제력 약화. 잘 보세요, 여러분. 충돌 현상 증가, 상호 협력 필요성 약화, 국내법의 강제력이 떨어진다.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의 주권이 점차 약화된다. 그 다음에 개별 국가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증가했다. 정답 몇 번 하겠습니까? 정답은 이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나라가 보편적인 법이라고 만들어버리고 안 지키면 뭐라 그러고 고립시키고 이거죠. 우리 국가의 의지에 따라 참여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참여하지 않았다고 안 지킨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국제연합의 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봅시다. 급격히 증가한 제3세계 국가들의 이것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럼 바로 나오시죠. 어딥니까 이거? 총회죠. 더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회의 감독을 받는 유엔의 기구들이 제3세계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면서 특히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싫어하는 결정을 막 내려버려요. 거기 제3세계 국가들 수가 많으니까. 일국 일표주의니까. 이것의 결의는 전 세계 국가들의 총체적인 의사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행동의 기준이자 국제 여론의 성격이 강하며 그리고 도덕적인 효과도 같습니다. 거기서 의결했는데 또 안 지키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총회입니다. 제3세계의 영향력에서 여러분 추론할 수 있겠고 전 세계 국가들의 총체적인 의사라는 점에서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볼게요, 여러분. 기업. 국제연합의 형식상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최고의사결정기관이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안보리가 좌지우지해서 앞에 이렇게 형식상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국제연합의 사법기관 아니에요. 5개 이사국,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은 안보리입니다. 표결에서 일국 일표주의와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제3세계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 리을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엔 헌장에 따르면 이 사람은 유엔 사무국의 수석 행정관으로서 반기문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네. 어떤 정부나 기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요.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 국제 공무원으로서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사무국 직원을 임명하고요. 그리고 안전보장이사의 추천을 거쳐서 총회가 임명하고 임기 5년이고 중임할 수 있어서 지금 또 한 번 더 하고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외적으로 국제연합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국제연합의 얼굴이에요. 맞습니다. 국제사회 행위 주체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영향력 있는 개인. 네, 영향력 있는 개인. 맞고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뽑히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임 이사국이 그때 미영프 중러 가운데 한 나라가 거부권 행사할까 봐 막 마음을 졸이고 그랬었습니다. 맞아요.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아니죠. 예. 이 사람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죠.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 사람을 선출할 때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가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유, 네. 그러다가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분쟁 지역에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직접 방문하시고 막 중재하는 역할들 신문에서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강대국 출신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사실은 강대국에 속하지 않는 나라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도 물론 그랬었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 출신의 사무총장을 앉히기를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나 중국이 싫어해요. 거기서 거부권 행사할 거거든요. 또는 러시아나 중국 출신에 나오면 미국이 거부권 행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런 사연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국제법, 국제기구 부분 또 문제풀이 해보았는데요. 남은 문제들 다음 시간에 또 풀어가면서 이제 국제관계의 변화하는 부분들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